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반 동산과 이제 다른 것이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이런 동산들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생산재니까 인간이 사용을 해요. 닳죠. 없어지잖아.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그 작용해서 마모되고 손모되고 그래서 또 닳죠. 그렇지? 그럼 일반 재화는 시간이 경과되고 인간이 사용하면서 그만큼 가치는 떨어질까? 떨어지지. 물리적으로 훼손되는 것만큼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감정평가에도 들어가는 표현이기도 한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경과로 인한 노후와 사용으로 인한 파손,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가치 손실을 물리적인 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건 평가론 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시간이 아무리 경과됐어요. 45억 년이 지났어. 인간이 토지를 아무리 사용을 해.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훼손이 안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출발점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그래.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시작으로 해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참 많이 나와요. 회계학적으로 그러기도 하는데, 그 토지는 감가의 대상이 안 돼요. 그 감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를 영속성하고 몇 번 매칭을 시켰어, 이렇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성이 안 차.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재화다 보니까 요거는 그만큼 뭐다? 투자재로서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단순하게 투자재로서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싱거워. 거기서 뭔가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먼저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소유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상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야? 토지를 소유하면서 향유하는 유용, 무용의 편익을 우리가 소유의 이익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 또는 이용의 이익이라 그래요. 이 이용의 이익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시키는 거야. 타인에게. 그 무슨 뜻이야? 빌려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유의 이익과 이용의 이익이 남한테 빌려줘서 이용시키는 이 두 개가 분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슨 특성 때문일까요? 영속성 때문이지. 수명이 기니까 소유자는 일정 기간을 줘서 남한테 이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용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편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용의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하면서 이 관계를 또 건드렸죠. 인간이 건드려서 둘 사이에 이제 법률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유권 제도하고 임차권, 임대차 관계라는 것이 또 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인간이 사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분리 가능한 것은 이제 표현 그 자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이거는 투자론에서도 나와요. 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뭐 다 처음 하셨다고 보고 용어적으로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투자론 들어갔을 때 투자의 단계가 있어요. 투자 단계가 몇 단계가 있을까? 1번 3단계, 2번 87만 단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몇 단계요? 역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분들만 지금 모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1% 이내에 해당되는 실력자분들이야. 처음에 부동산을 사야 되죠. 그렇죠? 살 때 돈이 나가요?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여기도 현금을 유출시킨다 그래요. 근데 현금을 유출시켜서 매입한 게 물건, 토지잖아, 토지. 토지를 뭐 갖고만 있어가지고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걸 내가 갖고면서 안 되고 뭔가 돌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도 저를 취득을 했지. 저를 데리고 취득만 해서는 안 되잖아. 저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바깥으로 막 임대 주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할까? 저를 팔겠지. 그치? 그래서 집에 계신 저를 취득할 때부터 저를 몇 년 동안 굴리고 나중에 팔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타당성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처분 일보 직전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분 당하고 싶어. 근데
다시 동산 상태. 그럼 동산 상태면 이제 점유가 저의 공시 방법이니까 그때 나이트 가도 되겠죠. 저를 낚아채는 사람이 명예방법으로 이름표 쓰면은 저희가 당신 거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것도 괜찮은 생활인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살겠죠. 이게 이제 투자의 3단계야. 그럼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뭐라 그러냐?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소득이득은 같은 그 무슨 뜻이냐? 결국 임대한다는 뜻이야. 임대수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남한테. 그 나중에 처분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 유입액이 있잖아요. 그 사서 팔고 나는 차익을 논하기도 하죠. 그 자본이득이야. 이거 처분 단계죠. 요거는 매매 차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임대수를 얻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팔아서 매매 차익도 만들어주는 것은 수명이 길면서 물리적으로 훼손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그 투자의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요걸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문제 같은 거 푸시다가 임대료 형성, 임대차 시장, 임대와 관련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특성 잡아야 돼? 무조건 영속성이야. 이게 소득이 남한테 이용시켰는데 임대준에 그 임대에서 얻을 수 있으면서 이게 임대차 시장 무조건 영속이야, 영속. 그리고 자본이익도 획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본 획득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그만큼 토지의 자산 가치가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다는 거야, 열등하다는 거야. 우수하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이 이거죠. 다 책에 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자산가치 보존수단 우수하다 또는 옛날식 표현하면은 투자재로서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한 지문도 있더라고요. 소모한 거 있죠. 없어진 거잖아. 그럼 일반 재화는 없어져서 제가 분필을 사용해서 소모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 그렇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없어진 거니까. 근데 토지 자체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소모 전제, 없어진 걸 전제해 두고 다시 만든다는 논리가 재생산 이론이거든요. 근데 토지 자체는 소모되지 않는 거니까 없어진 걸 다시 만든다는 재생산 논리가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 요것도 이제 영속성에서 몇 번 나왔는데 옳게 나온 것은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틀리게 연결시켜 나온 사례가 있어.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적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성질하고 없어지면 다시 만든 논리가 연결이 돼요? 만약에 연결이 됩니다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다시 만들 필요 없는 것은 뭐죠? 소모되지 않는다는 영속성과 매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도 이런 표현이 나와.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특히 장기란 말이 나와. 기출문제 보면 최근에 나왔는데 장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영속이 떠올라요? 아니면 영속이 떠올라? 영속이 떠오르는 거야. 이런 단어들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원이 용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치더라도 여기 요거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요 논리를 가지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가장 유명한 부계부영. 부계부영이라는 네 가지의 자연적 특성이고 여기서 중개사 시험은 일방적으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도는 34회 때는 부중하고 영속에서 정답이 캐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교재상에 설명되어 있는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완벽하게 다 기술이 된 거니까 그걸로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계부영이라는 걸 바탕으로 네 가지 특성을 기본적으로 잡았어요. 뭔가 느낌이 생기지 않아요? 느낌이 생기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다 줄쳐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특성은 시간이 좀 필요한 파트예요. 파생현상을 처음에 왜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연결되지? 라서 자연스럽게 암기 위주로 공부 스킬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당수 내용들이 본문에서 다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무슨 특성하고 연결시켜서 언급했던 건데 라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서 지문이 조금 두 줄짜리로 늘어지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논리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특성 매칭이 되겠지라는 거를 감각이 생겨야 돼. 학계로는요 정확하게 알면서 푸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정답을 맞힐까? 느낌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지 이 정확히 이거야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법은 어떻게 문제 맞을까요? 공법을 제정신으로 푸는 분은 많지 않아요. 공법은 그냥 정신 나간 상태에서 풀면서 본인 점수에 사실이 넘어가는 거야.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민법은 비몽사몽간에 뭔 가불병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림이 그냥 추상화 보이죠. 그 피카소 공부하듯이 하셔야 돼. 이렇게 이런 거구나. 에이씨 이렇게. 네. 다만 이제 학계론은 감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많은데 민법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항상 민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학계론을 잡는 절차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 특성으로 해서 사실상 내년도에 나올 문제의 정답은 캐치가 된 거예요. 근데 오지선다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오지선 만약 순서대로 낸다 그러면은 지금 4개밖에 없죠. 물론 이제 자연적 특성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계에서 인문적 특성이 뭐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제원 들어가면 자연적 특성에서 부정성 2개 지분도 해가지고 오지선다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구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문적 특성도 뭔가 언급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나머지 다 경제적인 논리인데 그나마 좀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올해 이제 부정성에 오답 나온 사례가 이거죠. 표현해 보신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다양한 용도 의미를 부여해줘요? 인간이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의 다양성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다? 최유 이용이야. 최고 수익,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 이용을 최유 이용이라 봤을 때 용도를 토지 용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 줘야지 시적절하게 용도에 변화시켜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유 이용과 연관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야. 근데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최유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용도의 다양성하고만 매칭시키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최유용 나오면은 2가지 특성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연적인 특성에서 관련되는 거랑 인문적 특성 관련되는 걸 떠오르셔야 돼요. 자연적 특성에서는 뭐가 떠오르셔요? 부정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주 귀한 거니까 최고 상태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려면은 용도 변경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최유용은 자연적 특성으로는 다만 출제 빈도 면에서는 이 최유용이라는 것을 굳이 안 적어도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성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부정성 잘 안 나와. 한 2번인가 나왔, 2번 정도 나왔나? 근데 이거는 별로 낼 것이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매칭시킨 것이 용도에 대한 최유용이야. 또 하나 토지 있죠. 토지는 자연적인 특성으로 그중에 부정성으로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나요? 불가능하다 그랬나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는 인문적으로 넘어오면요, 얘는 공급이 가능해. 이거를 경제적 공급 또는 같은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도 잠깐 부수적이지만은 똑같은 말이야.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행과 전환, 용도 이행과 전환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무슨 특성이야? 용도의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필요할 때마다 최유용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는 논리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사실상 나중에 공부 안 하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거 맞는가 보세요. 기출문제가 특성은 워낙 많아가지고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 올해 이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이거 몇 번씩 나왔던 내용이야. 이게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이게 출지연이 스타트를 무슨 특성으로 출발했어요? 부정성으로 했어요. 그럼 부정성에서 국한되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면에 국한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부정성으로 파생되는 현상 중에 어느 거를 지금 출지연이 건드렸냐 보면은 공급적인 면을 건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토지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용도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성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이거는 맞는 거야. 근데 불가능한 공급 무슨 공급이야? 물리적이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용도적으로는 인문적 특성으로 가능하잖아. 그럼 부정성으로 연결시켰으면 인문적 특성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빠졌어야 돼. 여기에 빠진 상태에서. 근데 올해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부정성에 놓고 용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말은 이제 조금 이제 서술적으로 했지만은 틀린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제 말장난 같은 거 있죠. 이게 내 것이 되려면은 자주 풀어봐야 돼. 자주 푸시는 과정 중에 자꾸 틀려봐야 돼요. 계속 맞춰야 돼. 계속 틀려봐야 돼. 언제까지? 시험 당일날 오전 9시 29분까지 계속 틀려봐야 돼. 틀려야지 각인이 되는 거야. 계속 맞히잖아. 자만하시더라고. 그리고 손에 놓으시면서 막상 나오면 또 막 헷갈려. 그래서 이제 이 부계부용을 이제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용도의 다양성을 서포트. 이거 이외에 이제 다른 특성들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걸 큰 신경 쓰지 마시면서 전반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내 걸로 이제 소화를 해 주십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제 내용은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좀 넘기세요. 총론 파트는 그래서 이 특성과 지난주에 토지 용어와 그 부동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제랑 오늘 것만 보셔도요. 벌써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벌써 세 문제 맞히신 거야. 우리 몇 문제를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100점을 목표로 해요? 아, 제발 100점 맞. 지금은 이제 수석 발표도 안 해. 100점은 절대 쓸데없는 점수고 80점 이상 나오는 점수는 쓸데기 없는 점수야. 그렇죠? 80점은 우리가 신의 점수라 그래요. 그 이상 필요 없는. 그래서 혹시 5월 달에 모의고사 보셨는데 본인 점수가 85점이 나왔어. 그럼 쓸데없는 점수가 5점이 더 나왔잖아요. 점수를 줄여야 돼. 여행 다녀오세요. 그 우간다 한 1개월 정도 여행 다녀서 지식을 낮춰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정한 그 점수가 1, 2차 같이 하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점수가 필요해요. 67.5에서 72.5에 형성되는 게 가장 엑기스예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항선의 27문제에서 29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민법도 적정한 나오고 2차 학과면 적정히 할 수가 있어요. 벌써 3문제 맞췄으니까 24문제만 더 맞으면 되겠죠? 24문제 딱 맞으면은 이게 불안해. 혹시 마킹을 잘못했는가 불안해가지고 합격자 발표 날까지 식사를 잘 못하세요. 꿈도 이제 악몽을 꾸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3문제 정도에서 5문제도 여유가 있게 맞히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하셔도 3문제를 맞췄으니까 이제 5문제짜리를 풀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나오죠. 타이틀은 부동산 경제론으로 되어 있고요. 경제론은 인력공단은 크게 두 가지 목차를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인 수요와 공급 이론이 있고 또 하나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어.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말로 쉬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근데 여기가 첫 번째 고비야. 몇십 년 만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수요 공급은 암기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벽을 느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기하는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니까 수요는 소비자 행동 이론이고요. 공급은 생산자 행동 이론이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있죠? 그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 그래. 시장. 그럼 시장을 이제 분석이 들어갈 텐데, 그럼 시장 안에 참여자인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공급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지금 살펴보게 내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경제학 시험처럼 복잡한 단어 하나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요. 시험 주제를 정해줬어. 이렇게 먼저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 개념할 때 먼저 수요의 개념과 개념을 논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논할 거예요. 근데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어차피 표현한 건 똑같아. 그럼 개념에 나오면은 뭐가 등장하냐? 성격이 나와.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똑같다 그랬죠. 그럼 성격도 어떻게 될까? 성격도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개념은 이제 개념과 성격은 수요 쪽에서 정리하시면은 공급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공급증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 수요 쪽에 수요함수 공부하고요. 공급 쪽에서는 공급함수를 논해요. 함수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그렇다면 우리가 2차, 3차 논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방정식만 논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 중에 연습만 되면 가장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함수 문제야. 1차 방정식. 올해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근데 제가 그 어제 프린트한 걸 봤어요. 야, 이 문제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 이제 컴퓨터로 봐서 똑같아. 뭐만 달라요? 숫자, 데이터만 달라요. 이게 아마 특정 분야를 말고는 이미 중개사 시험에라는 성인고시의 그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이도에 이미 상한선에 거의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연습만 되면은 함수가 되게 쉬워요. 이 함수를 통해서 뭐를 도출해야 되냐? 법칙을 도출해야 돼요. 수의 법칙하고 여기는 무슨 법칙이겠어? 공급 법칙. 그럼 법칙을 통해서 뭐를 도출하냐?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요 법칙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법칙을 통해서 무슨 곡선? 공급 곡선을 도출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습득하신 기본적인 주제들이 개념적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위원들은 3가지 시험 테마를 만들어줬어요. 중개사 시험에서. 그 하나가 이제 여기 그 하나가 유명한 1회 때부터 나왔던 주제죠. 수요 쪽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거를 잡아야 돼. 그럼 수요 쪽에 이 주제가 있으면 공급 쪽에도 있겠어, 없겠어요? 공급 쪽 당연히 있겠지. 공급 쪽에서도 공급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니, 공급의 변화가 있겠지. 아니, 이쪽은 공급이 이쪽은 수요라니까. 공급하는데 수요가 떠오르고 수요인데 공급 떠오르면 현장에서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소비자 행동 이론이고 여기 공급자 행동 이론이야. 그럼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려면은 소비자들은 자기끼리 있고 공급자들은 자기끼리 있으면 물건이 거래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면 소비자 시장하고 생산자 시장 두 시장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려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할 때 뭘 합의할까? 먼저 거래한 물건에 합의하고자 하는 가격을 먼저 합의해야 돼요. 가격이 합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합의된 것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합의해야 돼. 그 합의점 있죠. 소비자, 공급자에 합의하는 그 지점. 이거를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균형이라 그럽니다. 균형. 그러면 균형이 되려면 이것도 올해 또 나왔어. 작년에는 이제 3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 균형 이론에서 한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균형 문제 나온 거 있는데 그 문제가 작년 거랑 똑같아. 어떻다고요? 똑같아. 정답 번호만 바뀌었어. 5번이었던 4번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아.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그 합의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시장 균형이라 그래. 그 균형도 2가지 주제가 있어요. 먼저 균형을 결정해야 돼. 결정하려면은 수요량이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 있죠. 이 2개가 결합을 하면은 결정이 일어나. 근데 합의된 합의점은 계속 변할까 아니면 계속 변할까? 계속 변하죠. 이걸 균형의 이동이라 그런다.
결정된 합의점이 균형이 이동되려면은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 얘네들이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미리 이제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은 균형에 대한 논리를 공부하시려면은 오해 있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을 알아야지 세 번째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공부하시는 분들의 2, 30년 만에 책을 처음 보신 거잖아. 1 더하기 1도 힘들어 죽겠는 상황인데 뭐 방정식이 막 나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개사 시험 수요 공급에 대한 범위는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근데 멈추지 않더라. 가장 좋아하는 거. 요즘 욕을 먹었는데 조금 이제 등한시하고 있는 파트인데 탄력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건데 다만 위에 있는 것보다 이게 좀 어려워.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에 이거 잘 안 내대. 올해는 계산 문제, 예상대로 계산 문제만 나왔는데 다시 이제 3년 전처럼 여기 득세를 부릴 가능성이 점점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여기서만 주로 깔짝깔짝 되는 것 같아. 이런 범위를 정해줬어.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탄력성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오는 거야. 이게 어느 하나만 알아서는 못 풀어. 가끔가다 출제원들이 뭐냐? 주제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문제는 무슨 말일까? 다음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옳은 걸 표현해. 그러면서 각 보기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그러면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시험 주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벌써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쫄깃쫄깃하겠죠? 아니야? 아니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학교는 감을 하는 게 정확한 제정신을 푸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셔야 돼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성격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게 이제 의예문 수요의 개념이 쭉 나오죠. 거기서 이제 성격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제인이 좋아하는 건데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내고 지금 다시 또 쉬고 있어요. 참 기초니까 한번 기초들을 해보겠습니다. 수요를 영어로 디맨드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어로 쓸 때 함수 표현할 때 D라고 많이 할 거야. D, Q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수요라 그랬죠. 영어로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Quantity of demand. 수요량. 이렇게. 그 약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함수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다 표현을 표시해 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수요란.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성격을 논하도록 하겠어요. 수요란 소비자들이 나와야 돼? 생산자들이 나와야 돼? 소비자가 나와야 되죠. 그럼 아까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똑같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공급이란 할 때는 공급은 서플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S를 표시해요. 나중에 약어를 쓸 때 QS 공급량 이렇게 어쨌든 그럼 공급이란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생산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키워드만 잡아볼게.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표현하면은 상품을 재화 또는 서비스라 그래요. 상품이라 표현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재화는 유용의 상품이고요. 서비스는 뭐다? 무용의 상품이야. 무용의 상품을 구매하고 무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업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같은 사람들. 변호사를 구매하고 싶어. 법률관계 해석하러. 그때는 재화란 쓰지 않고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동산에 다루는 것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죠. 부동산 유용의 상품이야? 무용의 상품이야? 유용의 상품이지. 서비스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재화로 바꿔서 논하도록 하겠어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말한다. 그 경제학책마다 수요의 개념을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급이란 할 때는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를 뭐다?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해. 똑같아. 수요 공급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우선 중요한 걸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개념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인데 수요와 공급의 이제 성격이 하나 나오죠. 성격. 먼저 한번 볼까? 여기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 결국 수요가 무슨 뜻이냐? 얘는 위량이란 뜻이야. 영어로 플로.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여기 하고자란 말이 나와요. 하고자. 지금 하고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하고자라고 했잖아. 하고자란 말은 수요와 공급이 무슨 뜻이다? 사전적 개념이란 뜻이야. 그럼 사전적 개념이라 할 때 수요는 실제 수요량이니까 의도된 수요량일까? 의도된 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하다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수요량은 의도량을 말하죠. 의도된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량하고 실제 구매량이 있죠.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수요량과 실제 구매량은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4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거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야. 수요량은 실제 구매량을 의미한다. OX. X야. 왜냐? 수요가 하고자란 말을 썼듯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개념은 사전적인 의도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점을 말해요. 이걸 경제학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갑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퇴근해서 마트에 들려가지고 물건을 사고자 해요. 이 사람은 퇴근하기 전에 생각을 한 거야. 오늘 사과를 10개를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퇴근 전에 이렇게 한 거죠. 퇴근을 했어. 마트에 들렸어. 마트에서 사과를 사러 갔어. 근데 늦게 가서 다 팔렸어. 그래서 이 갑돌이는 사과를 7개를 구매를 했어. 그렇죠? 집에 왔어. 집에 구매한 7개 중에서 5개를 소비했어. 그러면 갑돌이의 1년의 사과 소비 행위 과정에서 사과 수요량이 몇 개를 수요량이라고 할까? 갑돌이의 사과 수요량은 몇 개? 뒤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트 가기 전에 이 갑돌이는 몇 개를 사려고 했어요. 그게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의도된 양이야. 근데 다 팔려가지고 만약에 10개가 이상해서 10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실제 구매량은 수요량 일치하게 되는데 근데 갔더니 다 팔려서 7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7개를 구매한 거죠. 이거는 뭐가 돼? 실제 구매량이 돼. 그럼 사과 7개를 집에까지 들고 오면서 그 사람 갑돌이 얼굴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야?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죠. 본인이 의도한 수량을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 수량을 하면서 5개를 먹으면서 내일은 오늘 부족했던 3개를 더 사서 13개를 사야겠지라고 그 생각하면 잠을 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과정에서의 이때 사과 수요량은 10개 됩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은 사전에 의도한 양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타난 결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건데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올 다만 최근에 나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여기 욕구라는 말이 세 번째 논리야. 욕구.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있죠. 수요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의 행동이 일어나고 공급자의 행동이 일어났을 때 시장은 그 소비자 생산자 행동이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만 인정을 해요.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행위는 시장은 퇴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가 수요라는 말, 그 욕구라는 말은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구매 의사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행동만이 인정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구매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뭐를 갖춘 거? 구매 능력을 갖춘 구매할 욕망, 의사, 요것만 인정을 해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경제학이니까 경제학 이론을 보다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종 자본주의가 막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냉철하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부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이걸 뭐라 그러냐? 유효 수요라 그럽니다. 요거는 가끔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옳게 나온 것은 그냥 공부하지 않으시면 돼요. 틀리게 나올 때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OX. X야. 구매를 갖춰야 돼. 항상 구매력을 갖출 수요를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격이 개념을 통해서 유명한 세 가지 성격이 나오죠. 뭐다? 유량. 그리고 사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유효수요다. 유효수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제 교과에 설명하고 있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김덕기가 유튜브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구독자는 0명이야.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를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100채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몰라요? 아유, 감사드리긴 하는데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 시장은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그 남양주 아파트 시장이 구매 의사를 표출한 거잖아. 제가. 그러면은 시장이 이 김덕기에 대해서 뭘 조사해? 구매력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13만 원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 그럼 13만 원 구매력을 가진 사람의 구매할 의사 표시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를 쓸게. 이거를 공허한 욕망이라 그럽니다. 공허한 욕망. 표시만 한 거지. 그럼 시장에 영향 줘요,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구매할 의사 표시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버림받는 행위가 돼요. 만수르가 우리나라 하다가 전용기 타고 오다가 남양주 모양이 이쁘네. 아파트를 100채 약하다. 1000채를 구매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어요.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시장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왜? 남양주는 만수를 조사하겠지. 구매력이 100조 자산가야. 그럼 구매를 갖추는 사람의 구매 의사 표시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왜냐? 이 사람은 실질적인 욕망이죠. 이처럼 경제학은, 시장은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제가 강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어요. 그 나이트 시장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인정. 이렇게. 나이트 시장이 저를 살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워러 퀄리티를 악화시키는 이런 인간이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이민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난리가 나는 거야. 그치? 막 버글버글 할 거야, 이렇게. 능력자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 이거 시장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시장에 해줘야 될 자원을 배분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버림받은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버림받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나서 해야 돼? 시장이 시장이 이제 뭐죠? 소량 존재잖아요. 정부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다독이고 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약자 배려하는 것은 그건 나중 논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출지은이
독립된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그 파트가 뭐다? 요거예요. 밑에 것은 그냥 의미만 부여하시면 말장난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유랑저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역사를 보니까 12회 때 기출문제에 유랑저랑이 처음 등장했더라고. 진짜 처음 등장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유랑저랑이라는 논리가 과연 얼마만큼 빈도가 있는 것 같더니 자주 나와. 진짜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 과정 중에 갑자기 언제더라? 24회인가 23회 거기부터 중단이 됐어. 멈춰. 거기 한번 마지막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다 갑자기 이제 30회인가 31회인가 또 한 번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유랑저랑이 중요한 개념, 경제학에서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처음에 아마 유랑저랑 접하신 분들은 당황하실 텐데 이게 시간이 좀 자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과정 중에 누적된 예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시들이 풍부해졌어. 그러면 유랑저랑 공부할 때 기출문제에서 제시한 것만 공부하셔도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유랑하고 뭐 저랑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유랑저랑에 대해서 박스 안에 표를 정리해 드렸죠. 그 별표 쳐야 돼. 지금 2년 쉬고 있어요. 한번 나오고 나서 가능성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량 이걸 소톡이라고 그러고요. 유량 영어로 이제 플로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량이라는 논리는 뭐가 명시되어야 되냐?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유랑 변수라 그래요. 저랑 변수. 그러면 유랑은 뭐가 명시해야 돼? 일정 기간이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유랑 변수라 그래요. 물론 유랑해놓고 시점, 저랑해놓고 기간을 통해서 말장난으로 지문의 OX를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유랑저랑에 대해서 대부분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이야. 다음 중 저랑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저랑 변수 예시를 4개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뭐가 나와? 유랑이 나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박스를 쳐요. 오지선더러 4개로는 이게 너무 아까워. 1년에 한 번 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 7개, 8개 집어넣어. 그러면서 저랑 변수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개념적인 측면에 해석하는 거를 종류를 통해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 번 누적된 문제가 많다 그랬지. 여러 회차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시험이 부동산 관련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예시도 부동산 관련되는 예시로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예문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나온 거 또 내고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될 역할은 뭐냐? 먼저 기출에 나왔던 유랑저랑 예시를 다 집어넣었어. 거기 밑에 박스 안에. 그리고 안 나왔지만은 나올 가능성 있는 거를 한 3개 정도를 첨가시켜서 책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유랑저랑은 얘를 암기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경제학에서 유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뭘 하면 소득을 들어. 소득이 유랑이라는 걸 아시면 관련되는 많은 부분들이 유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느낌이 오세요? 소득이 유랑이라는 거? 그렇죠. 느낌이 오시는데요. 못 들었지만 느낌이 오세요.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다.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래. 이 문구가 옳은 지문일까 잘못된 지문일까? 잘못된 지문이야. 국어적으로는 이게 옳은지 틀린지 저는 잘 몰라요.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문법 모르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표현하면은 이 지문은 무조건 X 지문이야. 왜? 이게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야. 갑의 수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소득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응? 알 수가 없는 거야. 시장에 불투명하죠. 100만 원이래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시장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려면은 이거를 뭘 집어넣어야 되냐? 시점이든 기간이든 유랑저랑 변수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급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랑 변수야.
여기다가 연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저 13만 원 재산 있는데? 적어요? 아, 그럼 적다는 판단, 가치를 부여해 줬네. 그쵸? 이제부터 이게 없을 때보다는 명확하죠? 그럼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이것도 적어요? 13만 원인데?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다.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야?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초당 소득이 100만 원이다. 10년 동안 100만 원이다. 버림받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 가치 판단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해주게 만들려면은 뭐가 붙어야 돼? 기간이 붙어야 돼, 기간이. 이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의사결정이 불명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처럼 기간을 명시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서는 우리가 유랑 변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소득이 유랑이가 알면은 나중에 투자론 들어가면은 다양한 소득을 공부하실 거야. 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용연수 이런 수많은 소득이란 명칭, 의미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뭘로 잡아야 돼? 무조건 다 유량이야. 그 다음에 소득을 창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사람은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 반대급부로 뭘 받아? 돈인데 그거를 시험 문제는 임금을 받잖아. 그럼 임금이 나오면은 또 같은 말로 급여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전부 다 뭐야? 유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2000 내년도가 몇 년이죠? 2003년도예요? 벌써 2023년도가 됐어요? 어이씨, 얼마 전에 2000년도가 돌파했던 것 같은데? 월드컵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23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저임금 발표할 때 최저임금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유량일까? 얘는 저량 개념일까? 제가 방금 유량하다가 여쭤본 거잖아. 제가 임금이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임금이 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유량이라 그러면은 여기 최저 붙어있던 관계없이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무슨 개념이야? 유량. 그러니까 임금으로 막 유량 하는데 최저임금 이건 또 다중임금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경제학도저는 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저임금 만 원 할 때 뭐 앞에 기간이 붙어 시점이 붙어. 기간이 붙어. 무슨 기간 붙어요? 시간당 붙잖아. 시간당. 1시간을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10,000원이라는 거죠. 시간당 10,000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줄여 시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당 급여, 시급, 시간당 급여,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기간이 붙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대통령 됐으면요, 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1,000원 했을 거예요. 1,000원. 초당. 시간 너무 길어. 초당 1초 1,000원, 2초 2,000원, 3초 10초 10,000원.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당 저는 1,000원 했을까요? 초당 1,000원 최저임금. 유량이야 저량이야? 이것도 유량이지. 1초당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처음에는 막 암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은 소득을 벌려면 본인의 노동을 제가 임금으로 벌잖아요. 이 부동산 있죠. 부동산도 소득을 벌어 안 벌어? 벌죠. 다만 이거는 인간이 아니 무생물이잖아. 그 부동산이 소득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공간을 점유시켜야 돼. 남한테 이용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야? 임대료지, 임대료. 그러니까 부동산은 임대료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부동산은 사람은 돈을 제공한 소득이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나오면 얘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앞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 건물 임대료 100만 원이래. 비싼 거야 싼 거야?
모르지. 뭐가 붙어야지 의미가 명확히 전달돼? 기간이 명시되지. 임대료가 사용 기간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법적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 어씨. 100년간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 시간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처음에는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랑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해봤지만은 나머지 지문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유랑일 것 같고 이 절양일 것 같고 해석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절양이 가장 유명한 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유랑의 예를 소득으로 이제 예시해 가지고 대충 설명하고 절양의 예로는 가격을 설명하더라고. 남양주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래. 그럼 이게 남양주 아파트가 1억 원이라고 얘기했어. 시장이 명확하게 전달했을까? 불명확하게 전달했을까? 그렇죠. 1억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적 1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물건의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어떤 물건 가격을 명시할 때는 특정 시점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 현재 얼마다 이런 식으로 논합니다. 그럼 가격과 관련되는 게 절양이면은 나머지 절양이 많아요. 이거 시험에는 우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 발표할 때 절양으로 발표해요, 유랑으로 발표해요. 주식 투자하시면 아실 거야. 저는 안 하지만은 코스피 지수 보면은 지금도 오픈한 시간이죠.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기자들이 쓸 때 뭐예요? 몇 분, 몇 초 현재 몇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감 칠 때 몇 프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가격 주가 지수죠. 그 전부 다 뭐예요? 절양으로 합니다. 절양. 그리고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절양예로 많이 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재고. 재고 파악할 때 절양으로 파악해, 유랑으로 파악해. 유랑이야? 그냥 처음에 다 암기하셔야 되겠다. 이거 다 절양으로 파악하지. 재고량 편의점 알바하신 분이 인수인계 할 때, 그럼 재고 파악할 때 지금 몇 개 남았어요라고 날짜, 시점 딱 도장 찍어서 인수인계 하잖아요. 요 시점에서만 재고 수량이 의미가 있는 거야. 재고 파악은 전부 다 뭐다? 절양으로. 특정 시점에 의미가 있고, 또 인구수. 우리나라 인구수 5년마다 인구조사 하잖아요. 발표할 때 절양으로 발표해, 유랑으로 발표해. 절양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몇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하지 그 발표한 그 시점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야. 다음 날 또 바뀌어요. 그렇지?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1월 달에 이거 다시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이래서 유랑이고 이래 절양이구나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몸무게 유랑일까 절양일까?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네.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 그치.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유랑이에요? 유랑이면은 이거 유랑이면 진짜 공포인데. 절양이죠, 절양.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되게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근데 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 슬퍼하는 표정이 또 역력하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사귀고 애인수. 그것도 절양이지. 시시각각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10명이야. 그러면 언제쯤 10명이야? 10년 전에 그 시점에 10명이었고 지금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절양유랑으로 이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건 유랑이 같다, 절양이 같다라는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배제하고 이게 막상 시험에 등장했을 때 헷갈리고 같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표시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올해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격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지만은 둘 다 일정 기간의 의미가 일정 기간이 명시 의미가 전달된 변수로서 유랑 변수다. 둘 다 사전적인 개념이다. 의도한 양이에요. 하고자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는 수요량하고 실제 구매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공급의 경우도 공급량하고 실제 판매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항상 수요는 구매력이 동반한 수요고 공급도 생산력이 동반한 공급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는 거 이렇게 성격만 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별도로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은 유랑 저랑밖에 없다. 유랑 저랑은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 개념에 성격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수요 쪽으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볼게요. 수요를 잡아보는 자연스럽게 공급도 따라와. 그리고 출제 비중이 수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 되게. 왜냐 공급 쪽에서는 예시를 부동산 관련된 예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다 보니까 별로 예시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그런데 올해 잘못 내가지고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신청거리가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답을 잘못 발표한 것 같아. 답을 잘못 발표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수정해야 돼 이게. 그러면 신의 성질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발표된 대로 정답이라 본인이 합격한 줄 알았는데 답이 나중에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일 때 불합격 합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될까요? 이 수능이었으면 수능의 답을 바꿔버리더라고. 희비가 얼굴과 상관없이. 근데 성인고시는 아마 모두 정답 처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빈도수가 많지 않았으면 공급에 냈을 때 실수를 했을까?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요 쪽에 전념하시고 수요에서 공부하신 그 해석 이해도가 있잖아요. 이해도를 가지시면은 그걸 그대로 툭 공급에다 적용하면 돼.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고요? 툭 이렇게. 그래서 수요 쪽에 대한 논리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이제 26페이지면 함수부터 출발을 하죠. 함수에 대한 논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이론적 전개되는지 조금만 죽으셨다 하도록 하겠어요.